하게 되면 모든 센서를 갖다 하나의 마스트에다가 그냥 다 갖다 붙여버리면 레이더하고 각종 통신기 간의 간섭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줄여가지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줄기 때문에 함정의 생존성이 높아진다. 그게 핵심입니다. KDX2 충무공 이순신함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파견돼가지고 활약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덴만이라든지 그런 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축함 정도 되면은 멀리 있는 표적을 갖다 볼 수 있는 탐지 능력이 그런 기존 호위함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탄도탄 쏘면은 KDX 같은 구축함은 탄도탄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서해 도발이 연평균 20회에 달하며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군함뿐만 아니라 민간 선박까지 활용해 서해를 침입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너무도 뻔합니다. 작게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자신들의 영해로 편입하려는 수작질이며 크게는 남중국해부터 서해까지를 중국해 하나로 묶겠다는 발상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KDDX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 확보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로 투입 금액만 약 7조 8천억 원, 2030년까지 6,000톤급 첨단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축함들은 스텔스 설계, 통합 전기식 추진 체계, 국산 무기 체계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서해안으로 가두게 될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팽창을 막는 아시아 평화의 키포인트, 대한민국의 미래 해상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은 서해에서의 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경 124도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훈련을 통해 해양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상 공해에서의 일방적 조치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해 중간수역에서의 군사훈련 빈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군함이 대한민국 EEZ 군사경계선을 침범한 사례는 무려 1000번이 넘고 올해만 해도 이미 8월까지 약 10회의 군사훈련이 포착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20회에 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중국 민간 어선의 불법 조업도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양 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받는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이미 수차례나 외교적 대응을 했지만 중국은 그저 민간 선박에 일탈로 치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욱 기고만장해진 중국 민간 어선들의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쇠창살을 두르고 죽창을 만들며 무장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서로를 쇠사슬로 연결하면서까지 꾸역꾸역 서해로 기어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EEZ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서 실효적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제1도련선까지 확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도련선은 과거 1982년 중국의 해군사령관이었던 류화칭이 설정한 해안방어선으로 처음 도입된 이유는 외세의 침입에 군사적 행동을 시작하는 방어선에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되래 중국이 외부로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하면서 방어선이 아닌 해상 한계선으로 변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1도련선은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망상이 실현될 경우 정말 남중국해부터 서해까지가 중국의 앞마당이 될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바닷길, 다시 말해 중국을 제외한 외부와 소통하는 게 막혀버리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바닷길을 막혀 수출입까지 중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요 해상로인 남중국해,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은 냉정하게 말해 현재 우리 해군이 제대로 된 상선보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먼바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연안 방어에 집중되어 있던 방어 전략을 먼바다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원양 해군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중국의 이런 억지망상을 두고 보기만 할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대중국 억제 전략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것인데요. 바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입니다. 2030년까지 개발비와 건조비를 포함해 총 7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KDDX는 선체와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무장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국산 기술이 적용된 첫 함정입니다. KDDX는 전장 156m, 전폭 19m에 경하 배수량 기준 6,500톤급으로 기존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크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는 약간 작은 수준인데요. 즉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은 구축함으로는 최대 크기입니다. 오죽하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게다가 무장은 더욱 화려합니다. 우선 기본 무장으로 127mm 함포와 더불어 국산 시위즈2가 기본 무장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또 핵심 무장으로 항공기 및 순항 유도탄에 대한 요격 기능을 갖춘 국산 함대공 유도탄2 16개와 홍상어 대잠어뢰, 청상어 대장경어뢰, 해공방어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KVL S12 64셀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근접 영역부터 대공, 대잠, 대함 모든 영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춘 건데요. 구축함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상의 모든 공간에 대한 타격 역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화력만으로는 대중국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붙이기 아쉬운데요. KDDX의 진짜 놀라운 점은 우리 해군 구축함 최초로 파도관통형 선형 디자인이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증가시킨 건데요. 또한 선체 저항과 동요가 감소해 전투원의 생존성이 크게 높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DDX의 디자인을 보면 함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초로 KDDX에 적용된 통합 마스트입니다. 현대식 선박 또한 항공기 못지않게 스텔스 성능이 중요해지면서 기존의 복잡한 마스트는 피탄 면적을 늘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KDDX의 통합 마스트는 레이더 피탄 면적과 근접 화기 피탄 면적을 동시에 감소시킨 것은 물론 세계 최초로 듀얼 밴드 다기능 레이더가 장착되었는데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는 물론 장거리 대공 표적 및 탄도탄 탐지와 추적용 S밴드 레이더와 단거리 대공 표적 및 해면 표적 탐지와 추적이 가능한 X밴드 레이더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DDX는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함대 방공 체계가 적용되었는데요. 무장은 물론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기존 한국형 구축함과는 차원이 다른 차기 구축함으로 전 세계 어떤 구축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KDDX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해군의 수권 사업이기도 한 기동함대의 창단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 미니 이지스함인 KDDX 2척, 마지막으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 등 6척으로 이루어진 3개의 기동전단을 총 18척, 한계 기동 함대로 창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해군이 미래 해상 전략을 위해 준비하는 666 기동 함대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과 충무공 이순신급 6척을 보유 중입니다. 여기에 정조대왕급 3척과 KDDX 6척을 추가 건조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666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작전, 정비, 훈련으로 나눠진 해군의 3직제 개념에 따라 적어도 최소 한계 기동 전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영해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 기동전단의 무력 수준은 북한에 비해서는 월등할지 몰라도 중국과 일본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현재도 65척의 전함을 실전 배치한 상태이고 향후 100척까지 그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더군다나 일본 또한 중국 못지않게 조용히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군이 준비하는 666 기동 함대 전략이야말로 북한과 주변국 그리고 원양에서의 해적이나 해상교통로 보호와 같은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3중 대비 전력입니다. 전술 단계에서 전투만 놓고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우리 군의 기동전단만으로는 절대 전면전에서 지속 가능한 유세를 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개떼 물량 따위 씹어먹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지상군과 다르게 해상에서는 절대적인 수적 열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증명된 것처럼 현대전은 결코 1대1의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 해군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 확실한 유세를 점할 수 있는 제한 접근의 우세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 해군을 상대로 전면 해상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는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바다 안에서는 물리적, 세력상 유세를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1 돌연선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 해군을 막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범위를 좁혀서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 편제가 중국을 압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상대적 균형이 가능한 전력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KDDX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였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개념 설계 보고서 등 군사 기밀 유출 사건 등 오랜 소송으로 서로의 사업 진행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이에 두 기업은 국내는 물론 국외 수주에서도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실제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관련 방산업체 지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생산 능력 판단 기준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서해 도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KDDX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KDDX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2월 4일 유도탄 고속함 개량 영상입니다. 흔히 고속정이란 바다 위에서 빠르게 기동하면서 연안 방어는 물론 적 함정까지 공격하는 복합적인 무기 체계를 지칭합니다. 연안 및 항만 방어용으로 분류되는 고속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군의 주요 전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은 배수량 500톤 이상의 함정들은 별도로 고속함으로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유도탄 고속함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만재 배수량 570톤 이상의 차세대 전투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유도탄 고속함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과의 교전에서 화력과 생존성의 한계를 드러내자 대한민국 해군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 더 강력하고 생존력이 높은 함정을 개발하기로 결정하며 탄생한 함정입니다. 2008년에 처음 진수된 윤영하함을 시작으로 현재는 총 18척의 유도탄 고속함이 실전 배치되어 대한민국 해군의 연안 방어와 작전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유도탄 고속함이 더욱 성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새로운 미사일과 고속 침투 전력 등을 보강함에 따라 한국 역시 연안 방어의 핵심을 담당할 유도탄 고속함이 더욱 강력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은 보유 함정의 90% 이상이 고속정으로 한국 해군이 적성국과의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속정을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비록 한국 해군이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종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의 전력을 확충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유도탄 고속함의 전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북한이 개발한 신형 유도탄은 고도화된 ECCM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기존의 체프 기만 체계로는 유효한 방어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체프 방식은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금속 물질을 뿌려 적의 레이더 탐지 시스템을 혼란시키는 전통적인 소프트킬 방식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들이 개발한 신형 대함 유도탄은 RF 반사 신호의 차이를 분석하여 체프와 실제 함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이 운영 중인 DAGA-IE, 마크2메스 RBOC와 같은 기만 체계는 이러한 신형 위협을 방어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 적성국에서 운영 중인 고속 침투 전력과 공기부양정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정밀 타격 체계의 부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적 함정 및 침투 세력을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첨단 탐지 및 화력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반영하며 기존 유도탄 고속함의 성능 개량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도탄 고속함 성능 개량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유도탄 고속함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도탄 고속함의 이번 성능 개량은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만 체계와 강화된 탐지 및 무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발생할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입니다. 먼저 새롭게 도입된 탐색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는 기존보다 더욱 넓은 탐지 범위에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북한의 공기부양전과 같은 소형 고속 침투 전력뿐만 아니라 적성국의 대형 함정이나 정밀 유도탄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강화된 탐지 능력은 적의 공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작전 반응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초기 경고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아군 함정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보유한 해군 전력 중에서 한국의 안보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는 한국 해안으로 손쉽게 침투할 수 있는 공기부양전과 같은 다수의 소형 함정들입니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어떤 상황에서든 신속하게 적을 탐지하고 적 병력의 연안 침투를 저지할 수 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한데, 적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장비의 성능이 강화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한국 해군의 연안 방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기 체계의 개선도 주목할 만한데요. 한국 해군이 뛰어난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를 통해 적성국의 함정을 신속하게 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압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이 빈약하다면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기 체계의 발전은 임무를 수행하는 승조원들의 생존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기존에 운용하던 12.7mm 중기관총을 원격 사격 통제 체계로 교체함으로써 근접 방어와 정밀 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RCWS는 함정 내부에서 무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전에서도 높은 효율을 제공합니다. 이는 북한의 소형 고속 침투 전력이나 불규칙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2 연평해전 당시 적성국의 85mm, 전차포와 37mm 함포 등의 공격을 받고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했던 전사를 고려할 때 승조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앞으로도 한국 고속함의 핵심 무기로 자리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76mm 철갑고 폭탄의 도입도 유도탄 고속함의 타격 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76mm 철갑고 폭탄의 도입은 이번 성능 개량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해군이 이전부터 별도로 고속함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부분인데요. 철갑고 폭탄은 적 함정의 외부를 관통한 뒤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무기로 기존 고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고폭탄은 표적에 명중하게 되면 그 즉시 폭발하기 때문에 함정 내부에 효과적인 타격을 입히기 쉽지 않았지만, 함정 내부에서 폭발하는 신형 철갑고 폭탄은 단 한 발로도 적의 공기부양전과 고속정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철갑고 폭탄을 통해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 전력의 주요 기반을 무력화하는 공격적인 전술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작전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방어 체계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대유도탄 기만 체계로서 기만 체계의 성능 개량은 함정의 방어력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기존의 체프 방식이 적의 신형 탐색기에 의해 무효화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새로운 기만 체계는 적외선 및 광대역 리피터 기술을 도입해 적의 유도탄 추적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데요. 이를 통해 적의 정밀 타격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 것이며 아군 함정의 생존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방어 체계는 북한과 적성국의 신형 미사일 위협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도탄 고속함의 성능 개량은 대한민국 해군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강화된 탐지와 방어 및 타격 능력을 통해 유도탄 고속함은 단순한 연안 방어함에서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유도탄 고속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적성국의 도발에 맞서 한국의 해양 안보를 수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강화된 전술적 유연성과 기술적 혁신은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20여 년 전에 적성국의 도발로부터 6명의 군인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적성국의 도발을 제압하기 위해 참수리 고속정보다 더 강력한 유도탄 고속함을 건조하여 해군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이 현재에 안주하고 전력 강화와 성능 개량을 소홀히 한다면 향후 적성국의 도발에 또 다른 피해를 입지 말란 법도 없는데요. 유도탄 고속함의 성능 개량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한국 해군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적성국의 고속정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능 개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한국 해군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26일 미 해군 전력 반격 영상입니다. 중국 해군은 2020년대 들어 공격적인 군함 건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함정수와 신속한 현대화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을 대량 건조하고 있으며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건조된 중국 해군의 3번 항공모함 푸제노는 첨단 전자식 캐터펄트를 탑재하며 미국의 항모 기술에 근접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의 위기는 단순히 중국의 성장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 해군은 현재 고질적인 예산 부족, 조선업체의 생산성 저하, 그리고 군함 건조 프로젝트의 지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함 생산 능력 저하는 미국 최대의 해상방산업체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효율성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HII의 군함 건조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최신 포드급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는 설계부터 완성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초기 배치 이후에도 많은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5, 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중국의 해상전력 격차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4년부터 최소 10척 이상의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을 추가 발주하며 해군 전력을 증강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적용한 콜롬비아급 핵잠수함과 최신 스텔스 구축함 건조를 통해 전력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방치된 미국 내 산업 설비를 단시간에 복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족한 조선 능력을 보완하려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조선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트럼프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첫 번째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방산 능력과 세계적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로 한미 간의 방산 협력이 선박 건조 및 정비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미국이 군함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미국 내 조선업계의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사정이 다급하다는 증거인데요. 군행전 시절 벌이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구도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변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미사일이나 전투기, 전차나 자주포도 중요하지만 해군력 그 자체가 막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22년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중국 해군의 함정 보유량은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의 생산 기조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이 되면 중국이 보유한 함정은 무려 400척에 이를 것이고 이는 280여 척에 불과한 미국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중국은 막강한 생산력을 앞세워 물량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를 앞지르더니 이제는 영원한 1등이었던 미국과의 강역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최소 6년이 걸리는 구축함 17척을 중국은 단 2년 만에 찍어내는 등 생산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찾은 유일한 대안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한국의 빅3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미국의 싱크탱크 사이에선 대한민국 조선업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뒤늦게 해군 선박 사업에 뛰어든 후발주자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 1위를 선도하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 납품기한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중국과 함께
세계 민간 선박 분야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특히 초대형 LNG 운반선과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의 점유율은 70%로 중국을 큰 점수차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술력 1위라는 한국조선업의 위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한화오션은 세계 최초로 선박용 스마트 공정 체계를 개발해 전 세계 조선업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일명 탄소관관 용접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는 해당 체계는 이름처럼 선박 배관의 조정관을 용접하는 로봇으로 이전까지는 조정관 용접을 위해 작업자가 30kg이 넘는 토치 작업대를 일일이 수동으로 옮겨 다닌 것에 반해 자동화된 탄소관관 용접 로봇은 전체 작업 시간을 최대 60%나 단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또한 업계 최초로 선박의 이중곡 성형 작업에 로봇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덕에 곡 성형 생산성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밀한 작업 방식과 표준화를 통해 품질까지 향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생산 속도와 안전까지 동시에 챙긴 건데요. 심지어 이로 인해 연간 100억 원을 절감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갖춘 조선 기술력의 경쟁력은 하드웨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세계 1위다운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선박 추진체계 동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동적 시뮬레이션은 간단하게 말해 실제 선박의 추진 장비를 컴퓨터로 매우 상세하게 재현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미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초전도체를 이용한 선박 엔진 연구 개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초일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모든 전기에 대한 저항이 연기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저항이 없어서 한번 발생한 전류 에너지가 아무런 손실 없이 무한히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덕분에 초전도체를 이용한 PM 모터는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함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양 선박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멀트급과 우리 해군의 FFG-2 대구급 호위함도 PM 모터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대구급 호위함은 실제 운행 중에도 엔진 소리 없이 파도 소리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항해가 가능한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엔진 특유의 탁월한 소음성은 특히 잠수함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함정 엔진 기술력은 한 단계 더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KDDX 구축함에 장착될 통합전기 추진체계 IPS입니다. IPS는 함정 운용과 추진에 요구되는 전력을 통합해 여러 대의 발전기에서 분담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적용으로 우리 군함은 연비 개선은 물론 향후 추가로 탑재될 무기체계의 전력 요구량도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 1위에 걸맞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미국이 바람하지 않는 모든 능력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전통적인 함정 건조를 넘어 중국과의 비대칭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인 함정, 드론, 레이저 무기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생산 설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이점만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양국의 군사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군함 건조 프로젝트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한국조선업은 세계적인 방산조선 강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의 도약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